스트롱 코리아 포럼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소 사회 도래와 미래 비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까 이 세션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의가 있었고 또 질문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여정까지 흘러왔는지, 왜 수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뭐 수소혁명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기서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한 100년에서 15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나무로 땔감을 쓰다가 석탄을 갖다가 사용한 것도 굉장히 큰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물을 끓여서 그것의 증기의 힘으로 가는 증기기관차가 쓰이게 됐죠. 그래서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좀 보면요, 나무에서 석탄으로 갈 때도 사회에서 환영하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석탄 가루도 나오고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무 숯보다는. 그래서 이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원료, 석유가 발견됐죠. 석유가 발견되니까 모빌리티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활용하는 디바이스도 그 당시에 주 연료를 아니면 주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는 또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석유 기반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석유가 뭐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예전에 뭐 돌이 없어서 석기시다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지금은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기술이 다른 에너지 체계로 갈 수 있을 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IoT나 뭐 5G 네트워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막연하게 비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P4G 패널 토론에 제가 참석해 봤더니 사우디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킬로와트당 1.5센트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나라에나 되는 건 아니고 싸게 만드는 데도 있고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무조건 갈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그럼 이걸로 다 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추 사장님께서도 발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신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쓰고 풍력, 태양광, 수소를 쓸 수 있는 이제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시면은 전기차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도 사용되기 때문에 수소로 가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수소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선도적인 생각을 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가 너무 선도적인 타이밍에 하다 보니까 망한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끌고 버티고 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오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너무 글로벌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탄소 중립. 사실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자력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뭐 호불호가 또 있으시니까 그건 뭐 좀 차치하고, 일단은 탄소가 안 나오는 에너지를 쓰려 그러면 어, 뭐 신재생, 그다음에 신재생밖에 못 쓰는데 신재생을 또 변형시킨 연료가 수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거의 뭐 그냥 추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법규적으로 이제 제약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IT 업계는 좀 쉽겠죠. 전기만 쓰면 되니까. 근데 자동차 업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꼭 전기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도장 공정이나 이럴 때는 열을 써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다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드는 회사들은 역시나 그 에너지 업계겠죠. 에너지 업계는 자기가 판매하던 주 상품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냐, 그죠? 굉장히 힘든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산업혁명에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도 겪으면서, 정등도 겪으면서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석유를 쓰는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 동참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혁명이 열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 이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갖고만으로는 이 산업을 다 운영할 수가 없다. 수소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아까 그러니까 오리 모양의 그 언밸런스가 있다고 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독일에서 2050년에 전기의 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량을 갖다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진한 녹색은 수요예요. 수요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아침 저녁으로 좀 바뀌지 매일매일 바뀌진 않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과 소비의 차이가 여기 진한 색으로 진한 바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아까 하루하루 조그만 사회에서는 저 양이 얼마 안 되겠지만 독일에서만 해도 저 픽이 얼마냐면 200 정도 됩니다. 단위가 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200기가와트,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발전하는 양을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뭐 배터리 ESS도 있고 플라이휠도 있고 우리가 양수 발전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수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도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서 뭐 우리는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그러지만 신재생 사회로 가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9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고 산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도입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전기로 신재생은 전기의 형태지만 그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는 수소의 형태로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수소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하고 운송 저장해야 되고 또 공급하는데 다 공급해 줘야 되고요.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현대 자동차가 제일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은 활용 분야입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께서 뭐냐면 생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수소를 많이 생산하면 뭐 합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아직 철강 같은 수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지 에너지만이 아니라 raw material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원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물질이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탄소를 결합하면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이런 모든 밸류 체인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포커싱하는 거는, 그러면 운송 분야에서 자동차 회사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저희 임무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 수소를 도입하고 수소를 만들고 유통하시려는 회사들이 있는데 갖고 와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충전소가 없다 그러고,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충전소 못 만들겠다고, 이게 언밸런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금방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수소가 들어오고 수소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거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운송 분야에서도 승용차도 많이 보급돼 있고, 이렇게 보급돼 있는 나라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럭도 개발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수소 버스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송 분야에서도 소비를 하고, 빨리 다른 분야,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가 말씀드렸지만 철강 제조 분야, 그다음에 뭐 다른 모든 분야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수소가 쓰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고요. 여기 수소 사회의 로드맵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17년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가장 임팩트가 컸던 발표는 2020년 6월, 7월에 있었던 독일과 EU의 발표입니다. 그 전까지 몇몇 나라들이 발표했지만 이렇게 글로벌하게 반향을 갖고 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유럽이, 독일이 수소 사회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까지 뭐 수소를 반대하진 않지만 좀 소극적이었던 모든 에너지 회사들이 다 수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냐면, 저희가 사실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해도 수소 인프라가 없는 게 많거든요. 아직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주유소 사업, 그죠? 주유소 사업을 했던 에너지 업체들이 이 수소 사회에 뛰어들면 적어도 그 수소 인프라 문제는 뭐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업체랑 자동차 업체가 같이 가야 된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충전소에 목말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뭐 수소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소를 들여올 때 어떤 형태로 갖고 오냐, 명확합니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칠레, 뭐 사우디, 호주, 이런 데는 땅값도 싸죠. 태양도 저희보다 좋죠. 바람도 저희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운송해서 여기서 제철해서 쓰는 것까지 다 합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야 되죠. 그래서 이게 대용량이 필요한 거고, 아까 그런 말은 많이 나왔고요. 운송하는, 들여오는 방법도 뭐 액체 수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암모니아 형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화학 유기물에다가 섞어 오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가격이 비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엊그제, 그러니까 5월 18일에 발표된 게 있어요. 뭐가 발표됐냐면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뭘 발표했냐면 수소,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발표가 나왔어요. 뭐냐면 2035년까지인가 2030년까지인가 승용해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시간이 뭐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에서 저희도 상당히 힘들어요. 당황스럽고. 하지만 그분들의 말하는 논리는 맞아요. 너희가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도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내연기관차 한번 만들면 15년 나가지 않냐, 15년 운전이 되니까, 그러면 2050년 기준으로 15년 전에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2035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패턴대로 보면은 너무 어그레시브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판매를 뭐 IEA도 발표했지만 나라별로도 지금 이미 노르웨이는 25년, 뭐 영국 35년 이렇게 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 또 전기차랑 수소차밖에 없거든요. 연료가 그거 두 개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차량 기술 자체에서도 CO2를 안 내는 기술이 이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전기차가 뭐 더 도미네이트 할 거냐 수소차가. 근데 저희는 명확합니다. 두 개가 다 같이 갈 거고요. 활용 분야별로 약간 다를 거예요. 아까 주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트럭 같은 데는 연료전지가 훨씬 유리할 거고, 그래서 연료전지하고 수소 탱크가나 수소 가격이 저렴해지면 작은 쪽으로 가도 TCO가 더 유리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차를 보면은 예전에는 200km만 가던 거지만 뭐 400km, 500km 가겠다고 점점 주행거리도 길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접점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의미로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떻게 시장이 분할될지는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지역별로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값싼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전기차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차에 충전해 줄 수 있다면 전기차가 더 경쟁력이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서 진짜 값싼 수소를 들여와서 그걸로 전기 반전을 해서 전기차를 충전해 줘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효율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신재생 수소나 전기를 쓰지 않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거쳐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2가 없이 생산된 제품을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그게 전기의 형태든 수소의 형태든 우리 전체 산업에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에너지 정책이 좀 필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부터 수소차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2003년에 현대자동차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20년이니까 18년 정도를 수소차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변화되어 온 것보다 작년부터 변화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수소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모임하면요, 저 강원도 리조트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한 20명 모여서 했거든요. 지금은 국제 컨퍼런스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요, 컨퍼런스 참석하는 것도. 근데 아무튼 그 오랜 시간을 겪어온 회사들도 있고, 앞으로 새로 이 산업에 진출해야 될 회사들도 있는데, 그 과거 20년이 그렇게 많은 발전이, 인프라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투싼 연료전지차를 양산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뭐였냐면 충전소 별로 없었습니다. 전 세계 충전소 다 지도도 그때 60개나 있었나? 그래서 차를 양산하고 나서 차를 팔려고 하면 충전소 개수를 셌어요. 왜냐하면 충전소 근처만 밖에 못 파니까.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200대씩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 달에 1000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고 저 자신도 놀랍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는 저희가 이제 트럭을 양산했어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개발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연료전지가 2013년에 양산했다고 하지만 그때 기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었고요. 지금 끽해봤자 10년도 안 됐단 말이죠, 양산차가 나온 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용 영역에 따라서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지금 간신히 승용 내구는 마치지만 트럭 내구는요 10배 더 이상 내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이쪽에 개발을 할 거고요. 또 요즘 어떤 요구가 들어오냐면은 뭐 드론용, 아니면은 뭐 나르는 비행기,
UAM 이런 거 용으로도 하는데 저기에는 굉장히 가볍게 연료전지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돼요. 출력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금 연구 개발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연료전지라는 거는 자동차의 엔진, 파워트레인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소 사용량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그러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발전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타입의 발전이 있잖아요. 뭐 비상 발전은요 지금 기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발전은 비상시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픽 쉐이빙, 뭐 픽 파워 때만 좀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상시 발전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구를 훨씬 더 개발해야 될 거라는 입장이고, 발전 시장은 그렇고요. 저희가 요즘 또 화두가 많이 되는 게 선박 시장이잖아요. 선박도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박 시장도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진짜 궁극적으로는 뭐 기차 아니면 UAM 이런 데도 저희가 우리 활용 범위를 점점점 단계적으로 늘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위원회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사실 수소를 믿고 수소사회가 오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요. 근데 그 전에부터 그랬죠. 근데 2017년에 야, 수소는 밸류체인이 너무 크다. 자동차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소만 잘 생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소가 잘 유통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수소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자 해서 수소위원회,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는 것을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13개 회사가 모였었어요. 진짜 수소를 그전부터 해오던 회사들이었죠. 현대를 비롯해서 린데, 에어리켓 오늘 나온 회사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도요다 뭐 이런 데가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한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지금 회원사가 109개 회사로 돼 있고요.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많은 정유 회사들도 지금 이 멤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오일 컴퍼니, 아람코, BP, 쉘, 토탈, 에코이놀 다 여기 우리 멤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유 회사들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같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그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데 큰 대화의 장도 되고 정부의 어떤 로드맵을 발표해 줄 수 있는 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변화는 뭐냐면 많은 이제 투자 회사들이 수소위원회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회사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투자 회사들이 지금 수소위원회에 참여해서 프로젝트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속도는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단지 한 나라의 그 어떤 방향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글로벌한 변화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그걸 갖다가 좀 깊게 생각해서 좀 연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 수소비전 2030 저희 로드맵인데 저희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고 생산량 늘릴 거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된 오늘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고민과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 발전시키면 좋을지 전망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같이 또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 안드레 레케넬 CEO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my name is Jon André Løkke. I'm the CEO of Nel Hydrogen. Thank you very much for allowing me to present at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As you know,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We are deploying fueling station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We also are a shareholder of HyNet, together with many other important companies. And we love what you are doing on the hydrogen space. I personally drive a Korean hydrogen car, a Hyundai Nexo, and I really like the technology and the product.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owing us to come here and present at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Let me then talk a bit about Nel Hydrogen, about the market developments, and also some other important topics that I think will be valuable for you to know. First of all, Nel is a pure play technology company. We are listed on the Oslo Stock Exchange. We have facilities in increasing more and more parts of the world. I'll come back to that a bit later. We also have people and organizations in many markets, including Korea. We are the world's largest electrolyzer producer in the world. We have installed more than 3,500 systems. And we have delivered electrolyzer systems to more than 80 countries. So we've been around more than 90 years. We've been in business doing this, so we know what we are talking about. We're also involved in fueling stations and have delivered, or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13 systems in 13 countries, more than 110 different station units. We are basically smack in the middle of the energy transition. We are bridging the increasing demand and requirement for renewable power with various applications downstream within mobility and with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And in terms of our activities in Korea, we have sold around 16 stations to Korea, basically to support hydrogen fueling of both cars and buses, fast fueling of cars and buses. There are many areas within industrial applications that we can also support, and I hope that we can do a lot more business in Korea going forward. This is our production facilities. We have a PEM facility producing PEM electrolyzers in the United States. We are producing alkaline electrolyzers in Norway, and we are producing fueling stations in Denmark. We have a lot of production capacity and we're expanding quickly, but we also see that we will increasingly have production facilities also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f Korea were to become an even larger and even more important market for Nel, we would have to consider putting a production facility, close to that or potentially in Korea to support that development. The hydrogen market is already large. As you can see, 70 million tons of hydrogen is being produced and consumed every year, which equates to around about 150 billion US dollars. So it's a large market already. Most of the hydrogen goes into ammonia production, which again is turned into fertilizer. A significant chunk also goes into refineries, oil refineries. And then quite a lot goes into methanol production, and then there is a long range of other applications. And almost 100% of this hydrogen is produced from fossil sources, produced from natural gas, steam methane reforming, or coal gasification, or from oil. And the first challenge that we are facing is basically turning this pie green. And then on top of that, we see that the market for hydrogen is growing quite significantly going forward into a range of new applications. This is the Hydrogen Council projections. There are many other projections out there. Some of them are more aggressive. And here you see a lot of new applications, power generation, feedstocks into different new industry applications. You have building and heat, industrial energy, transportation, a whole lot of new applications, and all of this needs to be green, otherwise it will not help. We have to turn the pie green, and we have to ensure that the growth in the market is green and supporting renewable energies. So what is then the magic key? What is the magic number that allows green to outcompete fossil? Well, that is approximately $1.50 per kilo. When we can turn the cost of green renewable hydrogen, when we can produce that from renewables at $1.50 per kilo, it will allow us to compete head to head with fossil solutions. So that is basically the magic number. We need to be able to get to $1.50 per kilo green renewable hydrogen as soon as absolutely possible, because then we will outcompete the fossil. And we have already launched a target. Nel has launched a target that you can actually start to see this happening already in 2025. So with the cost reductions we see on renewables,
And with what we are doing on equipment cost reductions, you will be able to, from a large Nel facility, given these assumptions on this slide, be able to produce green renewable hydrogen at $1.50 per kilo. And from that means that you will start to outcompete the fossil solution. And that's very important. And then you can say that governments and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can, on top of that, support the industry to accelerate this development even faster. So that is basically what we are now seeing with the initiatives in Europe, in the US, in Korea, in Australia, and many other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We see that the introduction of green renewable hydrogen is going faster than we initially expected. So the question is, how are we going to do that? What is our contribution? Well, 80% of the cost of green renewable hydrogen is renewable energy. So the fact that the cost of wind, the cost of solar is going down is going to help this development. It has already helped the development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renewable hydrogen, but it also will continue to do so. Over the next number of years, the cost of solar and wind will continue to go down, and we expect to see that the cost from today down to until 2050, the cost will go down another 60–70% respectively for wind and solar. On top of that, Nel is reducing cost of equipment, which is a key element to be able to outcompete the fossil solutions. And here you see our cost reduction roadmap. You see that we are cutting the cost down to a fraction, basically outcompeting steam methane reforming in terms of capex levels.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Nel, but also extremely important for the globe, because it will tackle some significant challenges that we have. There is a very often discussion on blue versus green. Blue hydrogen produced from green hydrogen produced from renewables. Blue is such additional with carbon capture. We do not think that the blue hydrogen is going to be able to compete with the green hydrogen over time, simply because the cost of green is going down so quickly. And when you add, and as you look at the slide, this is the Bloomberg analysis, and we put our 2025 cost reduction targets on top of it. And as you can see, we are in the bottom range in terms of Bloomberg's 2030 target. So things are moving quicker than people expect. And when you have to pay for carbon capture, which is another cost that you need to add on top of it, then blue hydrogen is going to struggle significantly to keep up with the cost. So I would caution you, if you are going to invest in blue, make sure that you really look into detail on your business case to see whether you have a long-term sustainable, robust business case. The way we cut costs is to scale up and do cost down. This is an example of what we are doing. We're building a production facility which is 5 times larger than the total world market in 2019. This is our Herøya facility. Here we have the capacity to even expand further. The first line is going to be 500 megawatt, as I said, 5 times larger than the 2019 total market. But we can keep adding more capacity in this site and bring it up to around about 2 gigawatt. So we are now seeing the same development on electrolyzers and hydrogen as we saw on renewables in wind and solar back in the day. And you know what happened there? Well, the cost went down significantly. And that's exactly what we are trying to do here. Here we will make a production facility which is operating according to lean, mean manufacturing principles. And inside, it will look like this. This is the first of its kind fully automated electrolyzer production facility. Here you see a fully automated texturization line where the cells comes in and they are being pre-treated and texturized. They are then moved into the chemical line. They go through the chemical processing, fully automated. They come out of the chemical line. They go through a set of quality checks and controls before they move into the final assembly. And this will allow us to scale up significantly, but also cut down cost massively. And it's a very important development. And this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industry.
No one has done this before, and we as a company are the first. Now, introducing scale will cut cost a lot. However, we need to do more. We also need to standardize the building blocks. This is a 100 megawatt standard building block that we are now currently developing and engineering out in detail. All the main elements here is arriving on skids, including into the design, the safe zones, the walkways. The stacks are arriving pre-assembled. It allows for prefabrication of pipe racks, and is all building independent. And all of that is going to contribute a lot to the cost reduction. And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development to be able to get the cost of equipment down. This is version 1.0. You will continue to see future versions. And I know that there has been some challenges related to hydrogen production in Korea, but I can assure you, we have a lot of experience, more than 90 years experience with this. We know what we are doing. This is a completely safe and robust facility, which is proven over generations. This will allow us to enter new markets and really penetrate those in a massive way. So now green renewable hydrogen will be available in the ammonia production, as you can see in the top left corner of this slide, where we are basically just replacing a fossil molecule with a green molecule. Same we are doing in the refinery process. Here we can replace a fossil molecule with a green molecule, and we can make the refinery process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Same we can do in methanol and synthetic fuels. Here we can capture the CO2. We take green renewable hydrogen, we combine it into a synthetic fuel, a liquid that you can burn also in a combustion engine. Or we can introduce green renewable hydrogen into the cement industry. Instead of burning coal, making CO2, we can burn hydrogen and making water in the cement industry. Same principle in steel and metals production, whether you want to do forging or hot forming, or whether you are basically producing the raw steel from sponge, you can use hydrogen instead of fossil solutions. Remote power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f you want to store or transport huge quantities of energy, you can do that in the shape of hydrogen. You can export or you can import energy in the form of hydrogen, either as a liquid or as in the shape of ammonia. It basically all comes back to hydrogen. And in Norway in particular, fish farm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ing for hydrogen. All of this potential market of more than 2 gigawatts from 2019 market of 100 megawatts. So market potential more than 2 gigawatt versus 2000 gigawatt versus 100 megawatt. I need to start to wrap up. This is the transportation market, equally important. Here you see a picture of a Hyundai Nexo, light duty vehicle, very important car. I drive such a car and I love it. It's a fantastic car, bu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applications coming to the market, and some of the Korean companies are leaders in their space in terms of trucking, where Hyundai is moving a lot of trucks into Europe, 1,600 trucks going into Switzerland, for example. We have buses, but you also have a number of other applications coming to the market in terms of fast ferries, forklifts, earth moving equipment, etc., etc. Very important space within mobility, and here hydrogen can do wonders. So let me just wrap up by telling that the market is expanding very fast, faster than we actually expected. We are a pure play hydrogen company. We've been around for a very, very long period. We know how to produce safe and efficient systems. We have a presence on both alkaline electrolyzers, PEM electrolyzers, and fueling stations, and we make systems in an integrated fashion. We're scaling up now to cut costs and to make products available for you as a customer that you can use in all of these various applications. And we're also working together with partners. In Korea, we're also working in a partnership in HyNet,
a very important partnership, and we keep working with partners in various markets. So with that, I would like to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and hope you enjoy it. And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